네, 이어서 나폴레옹 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신하들이 백성들이 왕을 끌어내고 그 왕을 처형하고 왕정을 폐지하고 하는 것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프랑스 주변에 그 시기에 이제 뭐 오스트리아 뭐 합스부르크라든지 특히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친정이죠. 예, 그리고 뭐 프로이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이 주변에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과 같은 사건들이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국민정부, 국민공회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프랑스를 이제 무력으로 침공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정부가 굉장히 큰 위기를 겪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이제 어떤 권력 다툼에 의해서 서로 뭐 단두대로 보내서 처형을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혼란이 있었고, 외부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인정하지 않는 외세가 쳐들어오는 내우외환의 사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일거에 제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 외세하고의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둔 젊은 장군이 프랑스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을 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통해서 어떤 정권을 잡고 통영에 이제 즉위를 하고, 결국엔 나중에 이제 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오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폴레옹 1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뭐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구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왕을 끌어내렸고 왕을 처형을 했고 공화정을 수립을 했지만, 그 공화정이 혼란에 빠졌고 외세의 침입을 받으니까 그 외세와 맞서 싸웠던 장군이 권력을 쿠데타를 통해서 획득을 하게 되고, 그 장군이 결국 황제까지 되는, 왕을 처형하고 왕을 없앴더니 황제가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만든 프랑스 제국이 설립이 되게 되는데, 나폴레옹은 정말 뭐 군사 전략 전술적으로는 천재예요, 천재. 뭐 위대한 뭐 장군인 것에는 뭐 이견이 없는데, 그 나폴레옹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혁명 정부를 제국으로 바꾸고 자기가 황제에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군대를 전 유럽을 호령하고 전 유럽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뭐 이 시기 그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많은 나라들을 공격을 했고, 많은 나라들을 위성 국가 내지는 식민 국가로 만들었고, 프랑스의 어떤 지배하에 짧지만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제국이 프랑스 제1제국이 뭐 사실 따져보면 한 10년 정도밖에 못 유지됐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기에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 유럽을 호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나폴레옹 전쟁이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와 외부적으로 큰 충격을 줘요. 그 큰 충격이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 프랑스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프랑스에 의해서 침입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국가적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독일에서. 프랑스는 유사일에 프랑스 왕들이 뭐 한 8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단일 왕권을 형성을 해서
국가 내에서 프랑스 왕, 뭐 물론 프랑스 왕도 초기에는 파리의 근교를 다스리는 아주 영향력이 작은 어떤 그 영주들의 우두머리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뭐 절대 왕권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프랑스라는 나라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의 어떤 정치 세력, 이렇게 가게 됐는데, 상대적으로 이탈리아나 독일 이런 지역들은 지방에 작고 여러 개로 쪼갈려져 있는 지방 영주들, 소위 말하는 공작이니 후작이니 백작이니 하는 사람들에 의한 영국들로, 영지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독일, 오늘날의 이탈리아 이런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하노버가 있었고, 바이에른이 있었고, 뭐 작센이 있었고, 프로이센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의 침입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애국, 애족,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하나의 사회적 집단을 구성을 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국가, 국민국가의 방향성이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는 이 시기 특히 동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내가 독일인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약했던 거죠. 나는 그냥 뭐 하노버 사람, 함부르크 사람, 바이에른 사람, 작센 사람, 이런 프로이센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도 독일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뭉칠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큰 하나의 어떤 정치적 집단이 형성되고 사회적 집단이 형성되고 국민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어떤 근대화라든지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죠. 물론 독일이 이렇게 짜잘짜잘한 영지로 어떤 공국으로 나뉘어서 역사가 유지된 데는 프랑스가 그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지는 것을 계속 방해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공부를 했던 것처럼 30년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어떤 종교적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나폴레옹의 침략으로 인해서 민족주의가 눈을 뜨게 되고 국민국가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 향후에 이제 독일 통일이라든지 이탈리아의 통일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 하나의 어떤 단초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 나폴레옹이 뭐 오털루 전투에서 이제 패전을 하면서 나폴레옹은 뭐 먼 바다에 있는 외로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됐고, 결국에는 프랑스는 다시 부르봉 왕가가 다스리는 국가로 돌아가게 됐고 혁명의 불꽃은 꺼지게 되지만, 이 프랑스 제국 그 나폴레옹 시기에 있었던 역시 어떤 제도적 사회적 개혁들은 후세에 큰 많은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이 나폴레옹 시기에 만들어진 민법전, 프랑스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랑스 민법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향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륙법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나폴레옹 시기에 이루어진 어떤 도량형 통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행정 부분에 있어서의 개혁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 나폴레옹 시기에 교육이 귀족만을 위한 소수의 어떤 계층을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두에게, 국민 모두에게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폴레옹 시기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늘날 어떤 법치 이런데 사회적 제도의 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제국이 정복자였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침략을 했고, 그리고 그 나폴레옹이 주변 국가들을 점령을 한 그 의도는 그런 거였어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뭐 다른 국가에 전파하겠다, 뭐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런 뭐
뭐 명분이야 뭐 이렇게 붙이면 되고 저렇게 붙이고 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예,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런 식으로 유럽 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지게 됐고 그 충격파가 뭐 불과 10년 만에 나폴레옹의 패전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 짧은 기간에 그 어떤 파도가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컸고 그걸 통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어떤 변화 뭐 어떤 사회적 변화 뭐 정치적 변화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원인이 되게 됩니다. 뭐, 이 그림이 엄청 유명하죠. 이제,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그래서, 이 당시에 나폴레옹의 군대를 이제, 그랜드 알미, 뭐, 대육군?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뭐, 엄청난 수의 규모의 군대를 끌고, 전 유럽을 누볐죠. 그래서 결국에는 침략을 하지 못한 섬나라 영국으로 건너가지 못했고 이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합스부르크 왕가를 무너뜨리고 소위 말하는 신성 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이 프랑스 제국 주변에 에스파냐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독일 서부 지역인 을 직접 지배하거나 위성 국가로 만들게 되고 하는 어떤 엄청난 군사적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패착이 있다면 영국을 어떻게 보면 굴복시키기 위해서 대륙 봉쇄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대륙 봉쇄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 침입을 하게 되고 러시아의 어떤 혹독한 겨울을 겪으면서 수십만에 이르는 대육군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패전을 하게 되고 뭐 잠시 또 백일천하로 복권을 해서 재기를 노리지만 워털루 전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뭐 역사책에서 뭐 나폴레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설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수업 시간에서 언급하는 건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뭐 군사적 성공도 성공이지만 어떤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가져다 준 영향이라든지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엄청난 또 변화가 대서양 건너편에 있었죠. 영국은 전 세계, 영국 땅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식민지로서 거느리고 있었고, 그 넓은 지역에서 곳곳에서 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돈이 필요했고, 세금을 여러 식민지를 통해서 걷어들여야 했는데, 이 식민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뭐 세금 부과하는 거야 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식민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는 이 미국의 독립할 때 초창기 13개 주를 말합니다. 그 13개 주의 사람들이 영국 의회에 자신들의 대표자를 파견하거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을 두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만이 쌓여가요. 결국에는 이 영국에서 온 차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과 관련해서 이 식민지 사람들이 이 보스턴 레드삭스가 있는 그 보스턴에 들어온 화물선의 차 상자들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했고 그걸 이제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영국은 배상이나 이런 어떤 처벌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식민지 13개 주, 미국 식민지 13개 주는 대륙의회를 통해서 대표자들을 파견해서 대륙군의 어떤 사령관으로서 조지 워싱턴을 임명을 하고
이 영국과 어떤 식민지 경쟁이나 식민지 분쟁으로 인해서 대결 상태에 있었던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영국과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 독립선언을 하고 1776년인가요? 그때 1776년에 이제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어떤 영국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지배 국가로부터 인디펜던스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1776년에 독립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독립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은 서로 연관관계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어떤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의 족쇄를 부수고 완전히 독립을 하거나 그 지배계급을 끌어내리고 처형을 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거나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독립전쟁, 미국의 독립전쟁은 그 족쇄를 부숴버리고 그들로부터 이제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길을 개척을 한 거고, 프랑스 대혁명은 자기들에게 족쇄를 채웠던 지배자를 끌어내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우리가 그 인권선언문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등이 누려진 것은 아니고요. 독립전쟁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뭐 백인에게만 한정돼 있었던 거죠. 이 미국의 식민지, 그러니까 13개의 식민지의 중에서도 남부 지역에 있는 주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주력이었고, 그 농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흑인 노예들의 노동력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흑인 노예들에 대해서도 어떤 기본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영국의 지배자의 속박을 깨고 자신들의 권한과 권리와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독립을 한 국가 내에 흑인 노예들이 그 어떤 농업 생산을 뒷받침하는 아주 모순된 체계의 국가가 미국이었던 거예요. 독립 초기에. 그래서 이 아주 말도 안 되는 모순을 문제 삼은 지식인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가 있었고 문제 제기가 있었겠죠. 사회적 갈등이 됐고. 근데 그런 흑인 노예를 부리면서 농장을 굴리는 농장주라든지 그런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런 노예제를 포기하거나 폐기했을 때의 어떤 경제적 실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문제였고, 결국에는 이 딜레마와 모순이 터진 사건이 1860년의 남북전쟁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1863년에 가서야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물론 1863년에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을 했다 해서 완전히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냐라고 하면 그건 뭐 그렇죠, 퀘스천 마크고, 어떤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어쨌든 법으로서는 제도적으로는 노예제가 1863년에 폐지될 수 있었다. 미국의 독립선언이 1776년이 있었는데 거의 100년 뒤에 가서야 흑인에게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림은 보스턴 항에서 이 화물선에 실려 있는 차 상자를 바다로 버리는 어떤 저항의 모습이고,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대륙회의에서 이 헌법에 대해서 아마 서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미국 헌법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독립선언과 헌법 제정에 기여한 뭐 미국의 소위 말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그림이고요. 이 오른쪽 그림은 13개 주의 식민지들이 어떻게 독립전쟁을 치렀나. 근데 재미난 거는 요 시기에 요 13개 주가 이렇게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도 여기 오늘날의 캐나다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영국 땅이었어요.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고, 캐나다는 거의 뭐 그 20세기까지도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세계 2차 대전이 지나서 완전히 이제 캐나다라는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됐고, 그 독립 과정은 분명히 미국의 독립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의 캐나다는 여전히 그 캐나다란 국가의 국가 원수가 영국 여왕이에요. 물론 입헌 군주국이죠. 입헌 군주국이라서 그 선거에 의한 어떤 총리가 내각 책임제를 하고 있는 거는 정치적인 그렇습니다만, 명목상의 군주가 영국 여왕이에요. 그런 모습인 거죠. 캐나다는 지금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는 결국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독립전쟁 이후에 이 독립전쟁의 결과가 쉽게 말하면 영국 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영국 왕을 뭐 따르는 왕당파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지금 시민혁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번 주에 다루는 내용이 이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인데, 시민혁명은 주로 영국에서 시작해서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혁명은 영국의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영국이 이러한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서 브리타니아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시대를 열어갔기 때문에, 선도 국가로서의 영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면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라든지 그 산업혁명의 의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한 5가지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 보면, 산업혁명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점이 기술적 진보에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전기기관이라든지 뭐 방직기나 방적기의 발견이라든지 발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생산 기술이 진보하는 기술적인 진보가 산업혁명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소량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자가수공업, 가내수공업 수준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어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이 칼 마르크스의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마르크스와 대척점에 있는 로스토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이 전체적으로 양쪽으로 성장을 했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체 사람들의 소득이 증대되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논리로, 시장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람들이 이 자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연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에 속박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적 발전이 사람이 자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자연이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산업혁명은 뭐 우리가 혁명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기존과 혁명은 분명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단순한 변화보다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시민혁명도 그렇고 지금부터 얘기할 산업혁명도 그렇고 이게 혁명 이전과 혁명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민혁명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다가 왕이 없어지고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산업혁명은 기술적 변화를 통해서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기술적 혁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점은 이 시기에 영국이 뭐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영국이란 나라가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국가였고 섬나라였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정치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뭐 내전이 안 일어나는 그런 나라도 아니었어요. 내전도 계속 일어났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특히 오히려 기술적인 과학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고 했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르네상스를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이탈리아라든지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기초과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나 이런 것들이 영국이 뒤처졌단 말이죠. 그렇지만 영국은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영국이 이제 신교도 소위 말하는 성공의 국교의 국가이긴 한데 영국은 이 성교회와 그 성공회와 국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직으로 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국 내에 국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공직으로 나가기보다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어떤 기존에 있었던 기계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끌어올려서 활용할 수 있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기술적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어떤 기술들이 산업혁명을 이끌어 갔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